안녕하십니까. 라틴 아메리카 매스컴 연맹 고문을 지낸 최용원입니다. 갈라파고스 방송 지식플레이 제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콰도르와 갈라파고스의 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변 국가와의 역학관계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즉, 갈라파고스가 어떻게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페루, 칠레 같은 강대국을 제치고 1000km나 멀리 떨어진 갈라파고스의 영유권을 유지하게 됐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죠. 말하자면 부산에서 대마도까지 불과 49.5km인데 우리나라는 대마도를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콰도르가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것은 순전히 미국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라파고스에서 어떻게 멸종 위기의 동물들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나, 구할 수 있었나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공군 기지가 건설이 되고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몰려오고 다음에는 미국 군인들이 외출했을 때 밥도 먹어야 되니까 식당이 필요하고 또 커피숍 또는 당구장 또는 유락시설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술도 먹어야 되니까 유흥가. 그래서 여기에 기지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뭐 기지촌이라고 그러죠. 밀리터리 타운.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군들이 돈을 이 기지촌에서 많이 쓰니까 육지에서 돈 벌러 오려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콰도르 사람들이 대거 이 갈라파고스에 상륙하게 되는데 이들이 처음에는 뭐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도 데려오고 또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으니까 그 해안가에 또는 산비탈의 초지에 염소나 이런 가축을 키우려고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 떠날 때 돼서는 이 애완동물이나 가축들을 내버려 두거나 또는 이 가축들이 우리를 탈출해서 야생화가 돼갖고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1970년대 초에는 염소가 수만 마리 가까이 늘어나게 되고 또 개나 고양이도 수천 마리씩 불어나게 되어서 이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를 위협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삿짐 같은 데도 온 쥐, 이들이 수만 마리로 불어나게 돼서 갈라파고스의 그 희귀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갈라파고스 거북이나 갈라파고스 이구아나가 초식동물인데 이 야생화된 애완동물이나 뛰쳐나간 이 가축들이 이 풀을 그리고 나뭇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많이 굶어 죽게 되죠. 그리고 이 개나 고양이는 야생화가 되면은 잡식성이니까 이 약한 동물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미군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미군이 전투 헬기를 동원해서 이제 쥐를 잡는데 그 넓은 땅에 뭐 일일이 쥐를 잡으러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구아나는 못 들어가고 쥐는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틀을 수만 개 만들어서 갈라파고스에 뿌립니다. 그 안에 이제 독약이든 지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겠죠. 그래서 쥐를 박멸하고, 그리고 수만 마리로 불어난 염소나 또 개나 고양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총소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총소사. 비행기 기자, 총, 기관총을 의미하죠. 여기서는 소, 청소할 때 소자, 사, 쏜다. 그래서 기총소사라는 말은 비행기에서 기관총을 수만 발을 쏴서 청소하듯이 쓸어버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기총소사를 실행함으로써 이 뛰쳐나간 염소 양을 전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 설립된 다윈 연구소에서 이 멸종위기의 갈라파고를 인공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부화를 시켜서 어느 정도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만한 크기가 됐을 때 이제 방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 뭐 다른 다인 연구소 말고도 다른 이 동물 보호소도 생겨나고, 그래서 인공부화를 통해서 멸종 위기의 갈라파고 거북이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제가 방문한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는 대로 한가운데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갈라파고스는 갈라파고스에 서식하는 수많은 희귀동물, 육지의 동물들과는 다른 진화의 모습을 가져온 갈라파고스 동물들이 계속 생존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갈라파고라는 200년 산다는 큰 거북이, 그리고 바다 이구아나, 육지 이구아나, 그리고 펠리컨, 그리고 펭귄, 그리고 바다사자, 물개, 이런 동물들이 한층 좋은 환경에서 뭐 인간들이 가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공존하면서 잘 살고 있죠. 뭐 미군이 공항을 건설함으로써 뭐 이 멸종위기에 처하긴 했어도 결국 에콰도르 노동자들이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데려왔고, 그 애완동물이나 가축이 우리를 뛰쳐나가서 또는 집을 뛰쳐나가서 야생화가 돼서 생태계를 위협했는데, 또 최종적으로는 미군들이 이 갈라파고스를 지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콰도르는 제가 근무했던 라틴 아메리카 매스컴 연맹이 수도 키토에 있습니다. 왜 라틴 아메리카 매스컴 연맹이 이 작은 나라에 있나 하는 이런 궁금증이 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유엔의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아시아 방송연맹, 아시아 브로드캐스팅 유니언 ABU가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ABU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것은 일본이나 중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은 강대국의 라이벌 의식, 이런 것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멕시코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나라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엔의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그들 중에 한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 다른 나라에서 싫어하죠. 싫어하게 되겠죠.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사이는 굉장히 또 안 좋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정치적으로 중립적 위치에 있는 에콰도르에 유엔의 지원을 받는 라틴 아메리카 매스컴 연맹이 위치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콰도르가 우리나라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콰도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원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가령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가 퇴역 군함을 에콰도르에 공짜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에콰도르가 왜 우리나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느냐? 그 첫 번째는 에콰도르가 6.25 전쟁 당시에 군대를 우리나라에 파견한 16개국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당시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무기를 살 돈을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에콰도르는 북한과 수교하지 않은 제3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제3세계 나라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북한과 동시에 수교를 했는데 에콰도르는 여태까지 북한과 한 번도 수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북한과 수교했다가 또 나중에 단교하고, 말레이시아도 최근에 또 김정은 암살 사건 때문에 단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콰도르는 한 번도 북한과 수교한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 산업화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부존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가 차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차를 가장 먼저 수입해 준 나라가 에콰도르입니다. 1976년 현대자동차가 에콰도르에 현대자동차 포니를 6대 수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마 공산품 수출의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에콰도르에 방문했을 때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그때 저도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현대자동차를 샀던 6분의 자제들을 초청해서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1970년도 당시에는 에콰도르가 우리나라 국민소득보다 훨씬 높았던 때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하고 국민소득이 비슷해지면서 후반에 가면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콰도르는 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었는데, 또 남미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